네,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연을 가졌지만 시장은 오히려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상하원 청문회 증언을 되풀이함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월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연 내용이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를 점검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상원 파월 의장의 청문회 증언이 있었죠. 그때 아마 말씀드렸던 중에 종전과 달리 직전에 얘기했던 제넷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의장의 말이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완화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미국의 3대 의문점이 좀 풀려야 네.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러한 사항이 다시 한번 좀 점검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장과 관련해서 국채금리 1.5%가 아주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이 문제는 아마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문제가 됐던 지난 2월 12일 이후에 이 문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전해드렸죠. 네. 1.2% 미 10년채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는 퍼스트 무버들은 대형 기술주를 착신해서 이미 떠났다. 그리고 1.5%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신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로빈후드 중에서 가장 두터운 층이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네. 미국의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5%대는 포머정 마지막에 주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하면 미국의 증시가 대혼란이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미국의 금리 문제가 불거졌은 지난 달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5% 증가하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채금리가 10년물이 1.5% 되면서 미 증시가 전형적인 천스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5%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지수를 내는 CNN FI 지수, 공포 탐욕 지수를 이렇게 보면 어제 52에서 지금 47 정도로 해서 공포 단계의 한때는 사실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이죠. 그래서 여기 47, 어제는 52였었는데 47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자산 회피 심리, 여기서 공포 심리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리디 탐욕 단계죠. 네. 그리고 한 달 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서 변동이 이렇게 되는데요. 1년 전 보겠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사태. 그때 코로나 사태 아주 네. 증시가 폭락했을 땐 심호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극단적 공포 상태에서 다시 오늘 42, 43 공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다시 재활되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반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어제도 그 나스닥 지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제목으로 뽑아드렸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오늘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많이 거론됩니다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미국 국채금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지난 2월 중순 때였거든요. 그 이후서부터 나스닥이 그때 당시 한 14,000 이렇게 돼서 했었는데요. 지금 한 12,000 이렇게 돼요. 네, 12,700포인트 정도. 12,700포인트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10% 아주 네.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13,000까지 13,000포인트를 내줬죠. 그래서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서학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히 테슬라 주식이 오늘 좀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서학개미 분들이 사실 피해가 없기를 아마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미리 말씀은 드렸는데요. 서학개미들의 피해가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 줍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미국의 그 테슬라 주식이라든가 애플 주식을 사준 이런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가 없기를 꼭 좀 담보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4.8% 급락하면서 621달러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본격적인 코렉션 테리토리 조정장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했던 웨비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일단은 그 상원 이렇게 청문회와 달리 네.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했던 웨비나가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지금은 정책 당국자보다도 의회보다도 사실 시장의 움직임이 더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웨비나 세미나를 그래서 주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인플레 문제라든가 미국의 국채금리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달리 이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했던 것은 시장의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 월가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그걸 좀 이렇게 얘기해야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캐서분이 아주 새벽같이 이 문제를 준비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네. 인플레 문제가 가장 했었죠. 근데 인플레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다. 우려할 바 아니다. 이게 이제 요약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지금 2월달 실업률이 6.3%인데요. 네. 최소한 4% 돼야 된다. 근데 최소한 4% 되더라도 이것이 바람직한 수준은 아니다. 예를 아직 들어서 완전 고용은 아니다. 완전 고용 아니다. 우리가 페드가 하는 완전 고용의 의미를 좀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페드가 하는 완전 고용 실험은 모니터리스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이 전체적인 기조는 케인전 사이드에 완전히 색채가 바꾼 건 아닙니다는 사실 케인전과 비슷한다 하더라도 분배보다 성장 그리고 이렇게 실물 경제 고용 문제 이렇게 중시하는 거 보면 사실 그 케인전에 가까운 시각이 있긴 합니다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그 실업률 개념은 마이탈리스트,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개념인데요. 요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거시경제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뭐냐?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과 시장에서 유입되는 사람이 비슷할 때 그때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실업률 개념이 중요한 것은 4%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6.3%인데 4%가 떨어지더라도 바람실 3.5% 가야 된다. 이거 3.5% 수준이거든요. 네. 영구적 실업자가 있을 때 이게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파월 의장이 4% 가더라도 바람이 더 떨어져야 된다 하는 게야. 그러다 보니까 영구 실업자 문제, 자연 실업률 3.5% 되려면 지금도 금융 완화가 인플레 문제라든가 국채금리 올라가는 문제에서 우려되지만 더 금융 완화를 더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용 그죠? 창출이 고용 더 창출을 위해서 중요하니까요. 네. 그거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금융 완화책은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거죠인데요. 자, 이 발언을 한번 지난주에 상원 발언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원보다도 하원의 발언. 상원의 증언보다 하원이 뒤에 있었죠. 상원보다도 하원이 이렇게 강한 톤으로 했다. 그리고 월시절의 웨이브나에선 더 강하게 했다. 일주일에 더 강하게 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전행거 인플레 우려라든가 국채금리죠. 네. 상하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웨비나니까 시장에서 관심은 인플레라든가 국채금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우려사항을 정책당국이 후행자 입장, 선제적,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이 아니라 후행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는 사항을 내줘야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다 보니까 네. 장기채를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실 월가에서 바라는 것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작 바라는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의 내용을 흡수했으니까 국채 금리라든가 인플레 우려가 이렇게 되는 것은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관심사가 된다는 얘기죠. 관심사. 종전에는 이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하면서 시장에 우려한 사항을 관심을 갖는데 정작 행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우리가 보면 마켓 페일러가 시장의 실패가 있고 네.
정부가 하다가 정책이 잘못된 것.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government failure, 정부의 실패다, Fed의 실패다 이런 쪽의 얘기가 우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시장에 그 반발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게 결국에는 타격을 줬다. 이렇게 정리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강조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이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제롬 파월의 얘기더라도 네. 이거를 받아들여야죠.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지금 아주 단정한 모습입니다는 얼굴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시청자분이 될 때는 당신이 아무리 내가 뭐 아름다운 미인이다 하더라도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받아들이는 얘기죠. 사람의 반응이 예, 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파월 의장이 오늘 그 월시전의 웨비나에서 인플레가 우려할 바 아니다. 이 시작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은 어떠냐? 채권 시장은 이미 인플레 기대 심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기대 심리가 아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죠. 2008년이 최고 수준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5년물 BR 금리. 요거 이제 아시겠죠? 이제는 미국의 5년물 국채 금리. 그다음에 물가 연동채 5년짜리를 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BR이 2.5%대거든요. 작년에 0.5%입니다. 네. 5배나 증가했습니다. 반개월 만에 5배나 증가했습니다. 수준 자체도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니까 자, 8호장이 인플레가 일시적 현상이다. 그다음에 우려할 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저렇게 2008년에 최고 수준이니까 무슨 얘기냐? 당신이 잘못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 이 애틀란타의 GDP 나오가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굉장히 GDP 성장률을 속보치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 1사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4월 말에 발표합니다는 지금 3월이 1사분기가 거의 3월 5일이니까 거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제 3월 달이니까 지금 상태에선 1월 달, 2월 달에 미국의 그 부가가치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GDP 나라에서는 1분기 성장률 10%대하고 이렇게 해서 벌써 이렇게 발표된 상태거든요. 월가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크레 법칙상 보면 실제 예상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 빼면 최소한 1분기 성장률 놓고 보더라도 7%포인트 이상의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제롬 파월 당신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프시 측면에서 이렇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 상황은 인플레가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은 7%포인트 이상 인플레가 발생한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도 아무리 지원금이 준다 하더라도 장바구니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믿어야 되느냐? 파월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 월가에서는 믿어도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고용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고용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네. 경기가 그렇게 사실 지금 상태에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제 페드 의사락이 나왔죠. 페드 의사락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도 당혹스럽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미스매치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죠. 그런 상태에서 자, 페드가 경기 판단으로 가장 믿는 게 장단기 금리차, 즉 yield curve입니다. 네. 자, yield curve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단고 장전은 경기 침체다. 자, 단저 장고는 이렇게 정상적 yield curve가 복귀되면서 실물 경제 회복을 얘기한다. 지금 어떻습니까? 장기채 위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기채. 왜냐? 단기채는 기준금리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꽉 네. 붙들어 있으니까 장기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기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 라가르드 총재도 너무 빨리 이 금리가 정상적인 yield curve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문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보다 경기가 안 좋은 유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요. 자, 페드가 경기 판단으로 여러 가지 판단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신뢰하는 용역까지 줘서 가장 신뢰하는 yield curve가 지금 단저 장고로 빠르게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 회복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쪽의 얘기도요. 그러면 이제 CM
CBO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CBO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CBO 전망에 의해서 자,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판단 기관이 NBR, 즉 NBR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판단 지표의 전미경제연구소 보면 2분기 연속 경기로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자, 2분기 연속으로 공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2분기에 1, 4분기 성장률이 2,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4.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 플러스 33.4.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 4.2거든요. 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죠. 절대 수준이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경기 회복인데 자, 시장에서는 어떠냐? 그래 지금 실업률 6.3%야. 4% 가더라도 그것보다 왜 3.5%까지 가? 무슨 얘기냐? 지금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자, 당신네들이 가장 경기 판단으로 신뢰하고 있는 장단기 1, 2커브를 해서 경기 회복을 이미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공식적으로 경기를 순환 국면을 파악하는 NBR을 보면 2분기에서 경기 회복되지 않느냐. 왜 당신만 제닛 앨런이라든가 당신만 경기 어렵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유동성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때 저런 방법이 달리 자, 우리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고 실물 경제를 회복한다. 위기 국면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해야 된다 하는 제닛 앨런과 파월 의장이 그렇게 경기를 파악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해서 서로 미스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스매치가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공식 실업률의 3.5%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면 금융 완화가 더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 우려는 더 급등하겠죠. 네. 그러면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월가에서 대반란이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쓰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쪽에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의 협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이제 출범 정부 당시부터 WJ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까지 이렇게 보면 조 바이든, 그 다음에 제닛 앨런, 네. 그리고 제롬 파워 해서 3J 내지는 트리플 J 이렇게 표현해서 네. 굉장히 바이든은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장점인 것은 내가 모르는 분야는 다 맡긴다 해서 실제 경제 전문가에게 컨트롤 맡긴다. 태에는 제닛 앨런이다 해서 아마 존 앵커가 저보다 한 수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 바이든의 J는 빼고 지금 더블 J,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제롬 파월 해서 더블 J 하는데요. 오늘 그 주말이고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을 위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그 이렇게 전 앵커가 저보다 좀 한 수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는 제닛 앨런이죠. 근데 제닛 앨런과 제롬 파월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는 네. 같은 페드에서 오랫동안 한밥을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정책 조합, 정책 공화만큼은 꿍짝을 이룰 것이다. 환상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시장에서 나왔죠. 근데 자, 지금 정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이 조화가 자, 꿍짝이라는 그 환상조의 효과가 나와야 될 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는 제닛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act big, act big 큰 행동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자,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큰 행동 전략이라는 게 재정 지출 정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문제가 불거돼서 3대 그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 유럽의 피치사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2011년 이후에 자, 그때는 S&P가 신용 등급 실제 등급을 떨어뜨렸지만 이번에는 전망을 떨어뜨렸거든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1년과 자꾸 비교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제닛 앨런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렇게 위험 수준에 도달했는데 어떠냐? 자, 지금 상태에서는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빅 액트 전략을 취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의 지우기 차원에서 지우지 못한 측면이 대중마찰 부분이고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막 써가지고 지금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불거졌던 트럼프의 이론적 근거가 있는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현대통화론자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네.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재정적 재량과 국가 채무가 이렇게 위험수가 된 상태에서 빅 액트 전략을 추진하면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 하나는 적자국채 발행하는 거죠. 적자국채 발행. 네.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하는 건데요. 적자국채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채금리에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증시가. 그럼 뭐냐? 제니 옐런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환상 짝꿍이 대기를 월가에서 발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과 같은 실제 행동의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정작 나오지 않고 있죠. 자, 뭐냐 도대체? 정작 필요할 때 제니 옐런과 그다음에 제롬 파월 간의 환상 짝꿍이 해야 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전에서 월가에서 한참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경제 안정에 가장 바이든 정부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거로 이렇게 기대했던 이 문제가 아직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제롬 파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롬 파월이 실제로 보면 페드 내에 장악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의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금리 결정권의 대부분 임명권자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 키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트럼프 키즈를 아직 교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트럼프 키즈인데 자 저렇게 환상 짝꿍은 제롬 파월과 제니 옐런과 되지만 액션상에 있어서는 금리 결정 통화정책의 결정을 갖고 있는 내부의 인사들이 12명인데 지금 2명이 빠져가지고 9명인데요. 전부 트럼프 키즈들이거든요. 다 그런 게 아니면 트럼프 키즈 절대적으로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사실 페드의 입장을 페드의 모든 것을 아주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니 옐런 입장에서 급해진 거죠. 그래서 뭐냐 최근에 보면 결국은 자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본이득세라든가 아니면 월렛이 지금 민주당의 그 강경파 월렛이 초부유세를 도입하자. 그렇죠. 그러면 자 자본이득세, 초부유세, 월가의 부담. 월가의 부담, 네. 주가 하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순히 시장을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 유기적 각도로 봐야지 이 실상이 지금 파워 게임이라든가 하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냐. 자, 많은 사람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문제가 상승되는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시했어도 네. 무슨 얘기냐? 금융 완화만 되면 주가 올라간다. 하지만 나스닥 그 이후에 10% 벌써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벌써 10% 빠졌습니다. 한 달도 못 되는 사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메커니즘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의 초부유세는 고려를 하지 않았었는데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전해주셨고요. 여기에 또 중국 쪽 요인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경제대회, 어제는 네. 4일은 정협대회니까 정협에서 테이퍼링 문제가 얘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치 행사니까. 네. 근데 이제 전인대선 경제 문제가 되니까 아까 서 팀장께서도 이제 말씀했습니다는 자 중국의 테이퍼링 문제 이런 쪽에 우려가 자 월가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냐 제롬 파월이 금융 완화 지속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테이퍼링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전인대에서 만약에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 환수 같은 테이퍼링을 이렇게 추진. 이제는 그 레버리지보다는 테이퍼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딜레버리지가 아니다. 테이퍼링이다 하는 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미국의 세계 경제를 양대를 이끌어가는 중국과 미국이 자 미국에서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아직 본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책 당국이 더 우위가 있으니까 정책 당국에서 테이퍼링이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좀 양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에서 보면 테이퍼링을 명시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적게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떠냐면 중국의 유동성 환수 문제는 자 중국의 인민은행에 이렇게 사실 그 유동성 환수할 만한 그러한 시장 여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 보면 기업 부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의 민심, 시진핑의 지지 기반이 되는 지방 정부의 이렇게 사실 그 구조 분명이 이렇게 되면서 기업 부도가 속출하는 상태거든요. 기업 부도가 속출을 해서
지방의 뱅크런 상태 되고 신용 정책이 다는 상태에서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이 시진핑 기반을 공고해야겠다는 야항에 대해 이래 하는 상태에서 사실 인민은행이 이렇게 유동성 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 어떻게 유동성을 이런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면 미국의 국채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사실 유동성이 많아서. 중국은 확보되겠죠. 아, 네. 그런 문제로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로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미국에서 국채 매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우려하는 최악의 중국의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유동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그게 미국에서 시장에서 테이퍼링 우려가 되는가 함께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실 중국에서 테이퍼링 우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우리 주가도 떨어지는 배경이 어제 코스피가 39포인트 떨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양대 경제 시장의 말이 통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가버먼트 페일리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정책 실기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부작용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정책 시그널이 있습니다. 네. 정책 메커니즘 보면 정책 단계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이 거기서 행동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금리를 내리면 돈을 많이 풀면 코로나 이것처럼 그 액션, 마켓 퍼포먼스를 시장의 성과를 내쳐주는 것이 정책 수용층 국민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단계에서 시그널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이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당신들이 얘기하면 모든 게 성과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분들이 정책에 시그널 주면 시장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거기에 레스폰스가 나고 마켓 퍼포먼스는 그렇게 나는 지금 제닛 옐런과 제롬 파월이 곤혹을 당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융 완화하더라도 국채금리 올라가, 인플레 올라가 더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마켓 사이즈에서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여건이 1년 후에 대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정책 당국이 1년 전에 그 코로나 사태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미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거 문제거든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급한 정책, 긴급한 정책일수록 뭐냐 하면 잘해야 되는 겁니다. 뒷정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급한 정책, 비상대책일수록 잘 추진해야 되는 게 그 좋죠. 정책하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 그냥 딜이 세리 붙는 것 이건 당시에 제롬 파월보다도 전 앵커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들이부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이붓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전문성과 오래된 경륜이 필요하냐면 뒷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뒷정리를 잘하지 못할 때는 사실 그 정책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책도 그렇죠. 지금 정책 단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25번 내었던 모든 정책이 총책 실패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은 시장과 국민의 미명각까지 상황에서 잘 추진하고 비상대책일수록 그 책임이 큰 겁니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롬 파월이 작년에 들이붓죠. 임시회의를 통해서 사실 들여보였죠. 페드 설립 역사상 가장 임시 두 번째로 했던 임시를 들이붓죠. 페드의 중앙은행에서 책임을 무시할 만큼 이렇게 이렇게 그 위반했다는 비판이 받을 거면 세리 부려붙죠. 정크펀드까지 포함해서 세리 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자, 금융 완화가 지속되다간 자 어떻겠습니까? 자산 쪽으로 치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인플레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 여건 상황은 좀 해소해야 되는 출구 전략 테이퍼링이 돼야 되는데 제롬 파월과 제닛 옐런은 딜이 세리 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히려 거꾸로 금융 완화를 지속되다간 오늘 시장에서 대반란이 마찬가지로 페드가 인플레를 더 자산의 버블을 더 조장시킨다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리플 버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작년에 금융 완화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전통적인 주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P라든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PDR 지표, PPR 지표, PSR 지표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인플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페드 입장에서 가장 강점이 뭡니까? 전통적인 물가 안정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장 친화적으로. 근데 이거 인플레 우려가 불거되는데
5년 BR 금리, 10년 BR 금리가 이미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금리 완화 지속되겠어? 그러면 인플레이션 법을. 그리고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안 추진해 테이퍼링 지연에 따른 법을. 이게 트리플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사실 시장에 먹히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고민이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 추진해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공해야 되느냐. 두 가지 뉘앙스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추진하면 1940년대 경기 회복이 이렇게 싹 그린식이 됐는데 인플레가 오래된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하면 옐로우 위즈가 그린 슈트가 골든골이 되게 옐로우 위즈가 됐죠. 에클리스 실수. 좋아지던 경기가 다시 나빠질 수 정책적으로 있다. 네. 완화 회수니까. 근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완화를 지속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완화를 지속되면 과거의 그린스펀 실수 같은 그런 게 나오죠. 그때 당시에 2004년에 버블이 붕괴되고 이 지금 버블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버블 될 때 저 버블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싹 들어가지고 위안부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서프라임 같은 자산의 대버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서로가 오락가락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락가락 못하니까 왜 상원증권에서 그리고 뭐냐 오늘 월시저널 웨브리아에서 자 왜 저렇게 금리 완화를 고집할까? 그것이 바로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 완전공 달성하지만은 지금 상태 빼더라도 테이퍼링 추진해도 비판이고 금리 완화 지속하더라도 자산법 때 비판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 네. 앞뒤가 다 이거 철회하더라도 비판, 지속하더라도 비판. 그러면 뭐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죠.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 통화 정책이 지금 기조가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하는 통화 정책 불구형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 달 전서부터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페드 입장에서도 고충이 상당히 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경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 분명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종전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앞서 말씀같이 그런 이 정책적으로 보면 네. 사실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불가역성 때문에 유지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좀 남아서 아마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페드가 갖고 있는 정책 중에는 시장에 친화적이고 시장을 앞서 있는다. 프리엠프티브. 통화 정책이라는 건 프리엠프티브가 중요하거든요. 선제적으로 오는 거. 네. 그게 이제 프리엠프티브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정책 시차라는 것은 항상 지금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자 우리 보면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지 못할 것.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추진하는 사람들이 척해서 그것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할 때는 외부에서 보이지 말아야죠. 그죠? 그 내부에서 그 정책 위반할까지는 절대적으로 비난하지 외부에서 보이지 말아야죠. 그게 내부 시차, 행정 시차,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타임 레그입니다. 그리고 정책이 국회에서 결정됐으면 어떠냐? 자, 관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 국민들 빨리 알려야죠. 외부 시차. 그때부터 외부 시차입니다. 근데 자, 이게 정책에서 부동산 대책을 강구했다는 사람이 가뜩이나 가까이도 강남에 부동산 대책 잡겠다 하는데 강남에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 10명에 5명 이상이면 그게 진짜 자기 자산을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강남의 부동산 대책이 오겠느냐.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네. 문재인 정부가 25번에 걸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비판이 있는데 공급 주제의 지효성 정책도 추진하는 판에 LH 공사들이 어제도 열받았습니다는 이거 얘기하면 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먼저 땅 투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산물에 대해서 자는데요. 고추 하나 심으면 그 얼마 보상받는지 아십니까? 나무 하나 심으면 얼마 보상받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 땅 깎아가지고 다 보상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거든요. 근데 자, 그래 통화 정책이라는 거 왜 중요하냐면 통화 정책은 지금 추진하면 9개월이나 시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 잘 하려면 무엇보다 시장을 선도해야죠. 프리엠프티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한번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상원 발언에서 인플레 문제, 국제금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오늘은 언급했는데 그만큼 시장에 뒤따라가는 거죠. 후행적이죠. 네. 후행적이죠. 그래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뭐냐? 결과적으로 시장에 뒤따라가는 후행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냐? 통화정책 시장이 9개에서 12개월 정도로 감안하면 야, 시장에 쫓아가? 시장에 쫓아가? 이렇게 보면 지금의 경기 예측에서 보면 경기 예측에서 보면 예측 기관들이 쭉 하는데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예측하는 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수표가 좀 좋아졌어. 예측치 상황 조절. 이렇게 후행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 가이드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측 기관이 가이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 기관이 이제 가이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페드가 신뢰가 떨어진다. 네. 페드가 신뢰가 떨어진다 하는 측면인데 이 페드가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트럼프 페드 내에 트럼프 키즈들이 많으니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그런 문제에 월가에서 의심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국채금리 상승세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55%까지 또 터치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급락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신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